2020년 9월 24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 주 수업일인 10월 1일은 휴업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다음 수업인 6주차 수업은 10월 8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11월 5일에는 우리 학교 수시 면접과 실기 시험이 예정되어 있기에 휴업할 예정입니다. 휴업에 따른 보강은 종강일이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요일과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니 여러분은 종강 시험까지 수업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10월달과 11월 첫 주 수업은 휴업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은 별자리 사진 촬영 과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에 별자리 촬영 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하였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밤하늘 별자리 사진 촬영은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아 다른 과제와 같이 이론적으로 빨리 완수하기 힘들기에 조금 계획을 앞으로 당겨 이번 5주차 과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휴와 한 주 휴업 시간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과제를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을 제일 먼저 올려준 홍수빈 학생은 사진을 찍기를 통해 사진의 배경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내곤 하였기에 밤하늘의 별 사진 찍기 역시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주었습니다. 조은진 학생도 밤하늘의 별 사진을 통해 빅뱅 이론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수아 학생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밤하늘 사진을 찍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인 광해, 즉 도심의 밝은 불빛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 검색에 광해 지도라고 치면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어느 정도의 광해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고 또 광해가 적은 가까운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희 학생은 광해가 없는 곳을 찾아 한밤중에 산이라도 오르겠다는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종원 학생도 현실적인 문제인 스마트폰으로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신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밤하늘 찍기에는 낮에 사진을 찍을 때와는 다른 핸드폰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핸드폰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지식 검색을 통해 여러분 핸드폰에 맞는 설정을 하고 촬영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니 여러분은 자신의 핸드폰에
한도 내에서 과제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다현 학생과 30세 학생도 같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상업적인 밤하늘 사진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자신만의 밤하늘 작품 사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밤하늘의 별 중 무엇을 찍는 것이 좋을까 하는 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본 천체의 밝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천체의 등급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은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는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눈으로 간신히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1856년 영국의 천문학자인 포그스는 이러한 등급을 수학적으로 재정의하여 1등급과 6등급의 차이를 100배의 밝기 차이로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중간에 있는 베가의 겉보기 등급이 0.03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가의 밝기를 0으로 하여서 다른 별을 비교하여 겉보기 등급을 나누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광학 기기를 이용하여 겉보기 등급을 나누었기에 베가가 0이 아닌 0.03 겉보기 등급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 별이고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4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보고 있는 북극성은 1.97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밤하늘의 가장 밝은 시리우스 별과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보는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이 2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북극성은 가장 밝은 별에 비해서 6배 정도 어두운 별축에 속하는 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별이 아닌 태양과 달, 행성의 겉보기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마이너스 26.73, 달은 마이너스 12.6, 금성은 마이너스 4.6, 목성은 마이너스 2.94, 화성은 마이너스 2.91, 수성은 마이너스 1.69, 토성은 마이너스 0.24로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과 달을 제외한 천체 중에서 가장 밝은 천체는 별이 아니라 행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의 경우는 시리우스 별보다도 상등급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밝기를 사진으로 보면 시리우스 별보다 금성이 월등하게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별을 촬영할 것인가에 대한 팁으로 별보다는 행성을 찾아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사계절이 별이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하룻밤 사이에 봄에 별자리, 여름 별자리, 가을 별자리, 별의 별자리를 하룻밤 사이에 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은 수시로 그 위치가 바뀐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 초보자가 식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간에 별을 관측하고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덜어줄 프로그램이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텔라리움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위치한 곳에서 여러분이 관측한 시간에 실시간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위치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숨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이란 72페이지 네 번째 줄에 정의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의미로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4.2 맥락은 교재 76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논증이나 설명은 언제나 특정 맥락 안에서 제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논증이나 설명을 해석할 때에 주어진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함을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증에서 맥락을 잃어버리거나 빼면 공중에 뜬 허무한 논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스케이트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스케이트를 타려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사고를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내가 그 점을 알려준다면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이트를 타려는 사람은 사실 기상 전문가로 지역 대학에서 얼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이며 자신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자신이 장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맥락에 관련된 사람과 그들의 목적, 믿음, 감정, 흥미 등이 포함되며 또한 물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세 번째 줄 맥락에는 가정, 추정, 배경 지식,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사실들, 행위 규범 등 모두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교재 76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 이 시험은 불공정했다. 나는 며칠을 공부했다. 자료를 4번이나 읽었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 시험은 불공정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논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스 학생이 자신의 방식대로 공부하면 충분하다거나 그 시험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을 한스가 들었다면 한스는 최소한 이런 맥락에서는 이 논증도 매우 합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맥락이 왜 중요한지 다른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페이지 9번째 줄. 과거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요즘은 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천연두가 몇 년마다 창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논증은 영국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천연두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일반적인 태도나 개인의 자유 등이 여기서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논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증이 다른 나라의 맥락에서 제시된다라고 하면 사정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맥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